살려주세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철창 너머로 들리는 한국인의 절규였습니다. 캄보디아 정글 속 태자 단지라 불리는 유령 도시. 그곳엔 5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노예로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통화, 못하면 정기 고문이야. 하루 18시간 그들은 보이스피싱을 강요받았습니다. 거부하면 고문, 도망치면 죽음. 이들은 모두 평범한 취업을 꿈꾸던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해외 취업, 월 1,000만 원 보장, 달콤한 거짓말의 속아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범죄의 배후였습니다. 1년에 100명씩 보내줘. 값은 2배로 쳐줄게. 한국 국회의원 이상훈과 중국 범죄 조직 보스 왕밍의 거래.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명이 담긴 비밀 계약서. 정부가 자국민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실종된 친구를 찾아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야. 목숨이 아깝다면 포기해. 협박과 암살 위협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500명은 구출될 수 있을까요? 거대한 권력에 맞선 진실의 싸움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캄보디아 태자 단지에서 노예가 된 500명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실화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1번만 써주셔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캄보디아의 끝없는 정글이 펼쳐졌습니다. 윤태진은 좌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34살 탐사 기자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번처럼 불안한 취재는 처음이었죠. 제 동생이 캄보디아에서 일하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일주일 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여자였어요. 그녀의 동생 강민주는 26살 캄보디아로 일하러 간 지 1년이 넘었는데 2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태진의 질문에 제보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거기서 나가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태진은 택시를 탔습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어요. 운전사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오토바이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클락션 소리가 귀를 찢었죠. 태진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위성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민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위치, 태자 단지라는 곳이었어요. 위성사진 속 단지는 정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수십 채, 마치 병영처럼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5m 높이의 담장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출입구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게 회사라고? 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반 회사 건물은 아니었어요. 호텔에 짐을 푼 태진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만나기로 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데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윤태진 기자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소연 씨? 앉아도 될까요? 소연은 2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한국어가 유창했죠. 현지에서 5년째 통역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찾으시는 곳이 태자 단지 맞죠? 어떻게 아셨어요? 한국 기자가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하나뿐이니까요. 그곳 때문이죠. 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곳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소연은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죠. 왜요? 무서워서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안 나온대요. 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 10월에 경찰이 급습했어요. 텅 비어 있었대요. 텅 비어 있었다고요? 네. 500명이 넘게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유령처럼요. 소연의 말에 태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00명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니 말이 되는 소리였을까요? 경찰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죠. 지금도 못 들어간다는 거네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총 들고요. 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가봐야 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진짜로요.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하지만 단서는 있을 거예요. 소연은 한참 태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저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생이요. 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요? 네. 1년 전에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 그 단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였죠.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단지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포장도로는 끝났고 흘길이 시작됐어요. 정글이 양옆으로 우거졌고 습한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앞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병사 둘이 길을 막고 있었죠. 잠깐, 이게 뭐예요? 태진이 물었지만 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검문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 안을 살폈죠. 캄보디아 말로 뭐라고 물었고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관광객이라고 했어요. 병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태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그때 뒤에서 또 다른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급자였어요. 어디 가는 거야? 놀랍게도 그는 영어를 했습니다. 억양은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죠. 관광 왔습니다. 태진이 대답했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긴 관광지가 아니야. 돌아가.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앞은 정부 소유지야. 출입금지. 정부 소유지라니 지도엔 아무것도. 닥치고 돌아가. 안 그러면 체포한다. 갑자기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들어 올렸죠. 소연이 급히 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어서요. 차는 유턴을 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군인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상급자는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하는 듯 했죠. 저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찬다예요. 찬다? 캄보디아 경찰이에요. 단지 경비 책임자죠. 경찰이 왜 저기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숙소로 돌아온 태진은 가방에서 드론을 꺼냈습니다. 작은 정찰용 드론이었죠. 설마 그걸로 들어갈 수 없으면 위에서 봐야죠. 잡히면 큰일 나요. 밤에 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정이 넘어 두 사람은 다시 단지 근처로 갔습니다. 검문소에서 1km쯤 떨어진 정글에 차를 숨기고 드론을 날렸죠. 드론이 상공으로 올라가자 화면에 단지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태진은 숨을 삼켰어요. 이게 대체 거대한 담장 안에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박혀 있었고 옥상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죠. 감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옥이었어요. 저기 불빛이 보여요. 소연이 가리킨 곳을 보니 몇몇 건물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네요. 왜죠? 비어 있다면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건물 사이를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죠.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경비가 있어요. 비어 있는 곳을 왜 지키는 거예요?
태진은 드론을 더 낮게 비행시켰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자세히 찍었죠. 1층은 식당과 공동시설, 2층과 3층은 숙소, 4층은 사무실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봐요. 태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 건물 2층 창문에 뭔가 걸려 있었어요. 천조각 같았는데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뭐예요? 옷인가? 아니면 드론을 더 가까이 보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어요. 흰 천에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HELP,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죠. 버려진 곳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직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빨리 돌아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좀 더 봐야. 안 돼요. 들킬 수 있어요. 태진은 마지못해 드론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죠.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들어갈 거예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떠올랐죠. 자신도 동생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럼 새벽에 가요. 경비 교대 시간이 있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네. 우리 동생도 거기 있었을지 몰라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태자 단지의 비밀을 파헤칠 시간이었죠. 새벽 5시 태진과 소연은 담장 틈으로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테이블엔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른 국물 자국, 곰팡이 핀 반찬들, 벽에 붙은 규칙이 눈에 띄었죠. 아침 6시 기상, 밤 12시 취침, 하루 16시간 근무, 무단 이탈 시 처벌. 노예 수용소잖아. 이 개자식들. 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2층 숙소엔 좁은 방에 2층 침대가 빼곡했어요. 탁자엔 가족 사진이, 침대 밑엔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었죠. 창문 철창이 밖에서 잠겨 있어요. 감옥이야. 처음부터 감옥이었어. 3층 작업실 서랍에서 메모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강민준입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태진의 손이 떨렸어요. 찾던 사람의 흔적이었죠. 쿵. 발소리에 두 사람은 옷장에 숨었습니다. 이상 없어? 빨리 가자. 경비가 지나간 뒤 4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엔 송금 내역과 계약서가 쌓여 있었죠. 한국 회사들이야. 아시아퍼스트, 글로벌인재개발. 사람을 돈 받고 팔아넘긴 거야. 서랍에서 하드디스크를 찾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르릉. 차 소리에 급히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쏜다. 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정글로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달렸죠. 검문소를 돌파하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찬다는 추격하지 않고 뒷차를 막았어요. 안전가옥에서 하드를 확인했습니다. 명단이에요. 523명. 제 동생 소연이 있나요? 있어요. 2023년 3월 입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송금 내역엔 한국 회사들이 인당 1,000만 원씩 보낸 기록이 있었어요. 인신매매야.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VIP 명단엔 정치인과 기업인들 이름이 가득했죠. 이 새끼들이 다 한통속이었어.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예요. 찬다. 놀랍게도 찬다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동생을 잃었어요. 그 단지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경비를 자원했죠. 그들이 곧 올 거예요. 증거를 되찾으러. 찬다가 USB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에요. 고문과 처형 장면까지 다 있어요. 8명이 죽었습니다. 실종자들은 어디로? 다른 나라 단지로 옮겨졌어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진이 USB들을 쥐었습니다.
이제 놈들을 끝장낼 수 있어. 내일 정오, 한국과 국제 언론에 동시 폭로해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가 된 거죠. 진실은 누군가는 지켜야 해요. 그게 산 사람의 의무죠. 찬다의 말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단지 지하실에 아직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 밤 마지막으로 다시 가야 해요. 세 사람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억울한 영혼들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으니까요. 자정, 세 사람은 다시 단지로 향했습니다. 찬다가 앞장섰죠. 지하실 입구는 식당 창고예요. 위장되어 있어서 모르죠. 15분 안에 들어가야 해요. 식당 창고 바닥에서 숨겨진 철제 손잡이를 찾았습니다. 기익. 문을 열자 계단이 나타났어요.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내가 올라왔죠. 숨막혀. 지하는 독방이 늘어선 복도였습니다. 첫 번째 방 벽엔 손톱으로 긁은 글씨가 가득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번째 방엔 백골이 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맙소사. 그때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있어. 복도 끝 철문을 열자 악취가 훅 끼쳤습니다. 구석에 뼈만 남은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죠. 도와주세요. 당신 이름이? 박준호. 한국 사람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신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6개월인지 1년인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나만 살았어요. 쿵.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왔어. 찬다가 비상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하수구로 연결된 길이었죠. 이쪽으로. 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사람은 오수를 헤치며 달렸어요. 맨홀로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추격자들이 따라붙었죠. 막다른 길이야. 강으로. 쾅. 차가 강으로 굴렀습니다. 네 사람은 간신히 빠져나와 정글로 도망쳤어요. 새벽에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가 담요를 덮고 떨며 말했죠. 우린 노예였어요. 하루 18시간 보이스피싱 시켰어요. 강제로요? 거부하면 고문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였고요. 내 친구 5명이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주범이 누구죠? 왕밍이란 중국인. 그리고 김상우, 아시아 퍼스트 대표. 그 새끼가 날 지목했어요. 이놈은 똑똑해 보이니까 비싸게 쳐줘라고. 태진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겠어요? 그 악마들 감옥에 보낼 수만 있다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찬다의 얼굴이 굳었죠. 태자 단지가 불타고 있대요. 증거인멸이야. 지금 당장 폭로해야 해요. 태진이 USB를 복사했습니다. 한국 언론, 국제 언론, 검찰. 다 보낼 거예요. 박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고향 대구 언론사에 직접 전할게요. 새벽 6시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냈어요. 이제 못 돌려요.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벌써 찾아왔나? 아니요, 제 동료들이에요. 우릴 보호하러 왔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증언이 필요해요. 박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 말할 거예요. 그 지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네 사람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차가 출발하자 박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해네요. 그의 목소리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은 끝났고 이제 빛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 안전가옥, 정장 차림의 남자가 태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국정원이었죠. 이 사건은 매우 민감합니다.
500명이 노예로 팔렸는데 민감하다고요? 이 명단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 재벌들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라고요? 협조하시면 보상이 있을 겁니다. 돈 받고 진실을 묻으라고? 꺼져. 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미 언론사에 보냈어요. 과연 그럴까요?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이었죠. 윤 기자, 그 기사 보류야. 위에서 압력이 엄청나.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호가 들어왔어요. 다 들었어. 이 개새끼야. 박준호가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죽었어. 근데 입 다물라고? 소연이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방금 다 녹음했어요.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그럼 국가기밀 누설로 잡아넣겠소. 그때 찬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터폴이 왕밍을 수배했대요. BBC도 보도한답니다. 국정원 요원이 당황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움직이면 태진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만 보낸 줄 알았어요? 전 세계에 뿌렸거든. 남자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1시간 뒤 BBC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준호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린 노예였어요. 보이스피싱을 강제로 시켰고 거부하면 고문했어요.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친구 김민수는 엄마 보고 싶다고 울다가 총살당했어요. 태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명단, 송금 내역, 고문 영상까지. 엄청난 스캔들이네요. 한국 정부는 알고도 덮으려 했어요. 찬다가 증언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도 돈 받고 눈 감아줬어요. 제 동생도 거기서 죽었고요. 오늘 밤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그때 검은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김상우가 들어왔죠. 아시아 퍼스트 대표입니다. 대화 좀 합시다. 이 살인마 새끼가. 박준호가 달려들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김상우가 가방을 열었어요. 돈다발이 가득했죠. 1인당 10억. 어때요? 박준호가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내 친구들 목숨이 겨우 이거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시오. 비즈니스입니다. 사람 파는 게 비즈니스야? 이 쓰레기야. 태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매수 장면까지 다 찍었어요. 건방진 기자 새끼.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상우, 증거인멸 및 증인 협박으로 체포합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상우가 끌려가며 소리쳤죠. 다 죽었어. 너희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큰 놈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거대한 권력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밖에선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김상우를 태운 경찰차가 떠나고 있었죠. 저놈이 첫 번째예요. 아직 100명도 더 남았어요. 박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죠. 진실과 거짓의 전쟁,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BBC 방송이 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안전가옥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었어요. 제 아들이 명단에 있나요? 소연이 전화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생각이 났으니까요. 김정호. 있어요. 2023년 4월 입소. 살아있나요? 현재 위치는 모릅니다. 전화 너머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다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동생을 잃었어요. 22이었죠.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찬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내 친구들 가족도 연락 왔겠지. 당신 아들은 제 눈앞에서 죽었다고 어떻게 말해? 그때 소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나 소연이야. 소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아, 살아있었어? 어디야? 베트남이야. 하지만 내일 미얀마로 옮긴대. BBC 때문에 위험해졌대. 태진이 급히 물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호치민 외곽 어딘가. 탈출 못해. 경비가 너무 삼엄해. 박준호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가 제일 느슨해. 주방 뒷문이 사각지대야. 누구세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야. 혼자 가지 마. 꼭.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이 오열했어요. 동생이 살아있었어. 찬다가 즉시 전화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청? 긴급사항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혁입니다. 한국 특검팀이죠. 특검이요? 김상우 구속했습니다. BBC 이후 여론이 폭발해서 정부도 못 막아요. 최진혁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왕민이 잡혔습니다. 자백했어요. 뭐요? 한국 정치인 30명, 기업인 50명 연루, 그리고 실종자 200명이 아직 살아있답니다.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요? 베트남 80명, 미얀마 50명, 라오스 40명. 인터폴이 동시 진압 준비 중입니다. 찬다가 물었습니다. 제 동생은 죽은 명단에 있나요? 찰리. 없네요. 생존 가능성 있습니다. 찬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확인된 건 38명. 제 친구들은? 최진혁이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5명. 다 있네요. 박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새끼들 돈 좀 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지켜봅니다. 당신 같은 증인도 있고요. 법정에 설 거예요. 그 개새끼들 얼굴 보면서 다 폭로할 거야. 소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경찰? 제 동생 위치 알려드릴게요. 찬다도 전화했습니다. 캄보디아 특수부대? 작전 참여하겠습니다. 태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써야 해요. 생존자들이 있다고. 4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이제. 소연이 말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 박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내 손이 겹쳐졌습니다. 아픔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새벽 4시 베트남 호치민 외곽. 인터폴 특수부대가 단지를 포위했습니다. 태진과 소연, 찬다도 작전차에 있었죠. 30초 후 진입. 쿵. 정문이 폭파됐습니다. 특수부대가 돌입했어요. 탕탕탕. 제압. 제압.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비명이 들렸죠. 살려주세요. 우린 갇혀 있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특수부대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철문을 부수자 사람들이 쏟아졌죠. 엄마. 엄마 보고 싶어. 뼈만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연이 뛰어들었어요. 소연아. 어디야? 누나. 구석에서 여동생이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자매가 껴안고 울었어요. 두두두두. 갑자기 기관총 소리가 났습니다. 매복이다. 함정이야. 철수. 철수.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어요. 이쪽으로. 찬다가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탕. 찬다 어깨에 총알이 스쳤어요. 으악. 트럭이다. 모두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릉. 뒤에서 오토바이들이 쫓아왔죠. 탕탕탕. 엎드려. 앞에 다른 트럭이 길을 막았어요. 옆으로. 긱. 트럭이 논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폴 헬기다. 두두두두. 헬기가 추격자들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무전에서 비보가 왔어요. 3팀 전멸. 미얀마 팀도 매복당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더 있어. 지하에 100명이 더 있어. 우린 미끼였어. 뭐? 찬다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겠어. 내 동생이 거기 있을지도. 박준호도 합류했어요. 한국에서 달려온 그였죠. 나도 가. 비밀 통로하라. 태진도 일어섰습니다. 기자니까 가는 거야. 진실을 봐야지. 3사람이 하수구로 들어갔어요.
냄새. 100m쯤 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줘. 지하 벙커였습니다. 철장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죠. 찰리야. 형? 찬다가 동생을 찾았습니다. 열쇠는 사무실에. 박준호가 열쇠를 가져왔어요. 철컹.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리.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온다. 탕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막다른 길이야. 쿵. 갑자기 벽이 폭발했어요. 특수부대가 나타났죠. 늦어서 죄송. 헬기로. 모두가 뛰어나갔습니다. 두두두두. 헬기가 착륙했어요. 사람들이 올라탔죠. 출발.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태진이 창밖을 봤어요. 불타는 단지가 멀어졌죠. 끝났어. 아니야. 아직 수백 명이 더 있어.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찬다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형, 지옥이었어. 구출된 사람은 83명.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기 안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살았어. 우리가 살았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1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 그들의 눈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죠. 태진이 카메라로 그들을 찍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끝내야죠. 우리가. 박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밖은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지만 어딘가에선 여전히 누군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서울검찰청. 박준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상우가 저를 골랐어요. 정치인 이상훈은 우리를 동물처럼 구경했죠. 거짓말이야. 이상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정 시간 소연이 달려왔어요. 찬다가 사라졌어요. 동생도. 태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찬다는 우리가 데리고 있다. 증거 폐기해라. 1시간 안에. 미친놈들.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묶인 찬다가 화면에 나타났죠. 카메라가 돌아가더니 충격적인 얼굴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소정이에요. 소연의 쌍둥이 언니. 소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가 왜? 왕민이 제 보스예요. 동생을 미끼로 당신들을 유인했죠. 소연이는 돈 받고 연기한 직원이야. 동생 아니고.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우리가 태자 단지를 운영했어. 나와 왕민이. 이 미친년. 사람을 팔았어? 박준호가 분노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구출된 83명이 다시 잡혀 있었죠. 병원에서 다시 잡았어. 모든 증거 파기, 재판 중단, 10억 달러. 1시간 안에. 화면이 꺼졌습니다. 태진이 알아챘어요. 찬다가 눈으로 모르스 부호를 보냈던 걸. 부산항 창고다. 최진혁 특검이 특수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부산항. 언니는 왼쪽 귀가 안 들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특수부대가 창고를 포위했죠. 쿵. 옆 창고가 폭발했어요. 함정이야. 저기 배다. 화물선이 출항 중이었습니다. 탕탕탕.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소연이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언니. 선실에서 자매가 마주했어요. 우린 쌍둥이지만 너만 입양됐지. 난 고아원에서 썩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지. 하지만 난 복수하고 싶었어. 박준호가 왼쪽에서 나타나 소정의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끝이야. 특수부대가 인질들을 구출했죠. 찬다도 무사했어요. 소정이 손목시계를 보였습니다. 30초 후 폭발이야. 같이 죽자. 미쳤어.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쾅. 배가 폭발했습니다. 소정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어요. 왕민이 아직 남았어. 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잡는다. 박준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새벽빛이 번졌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검은 바다를 보며 울었어요. 언니, 왜 그래야만 했어? 찬다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죠. 편집장이에요. 기사 막혔대요. 또 청와대에서 직접 압력이 왔답니다. 박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결국 다 한통속이야. 정부도 언론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진이 USB를 꺼냈습니다. 백업이 있어요. 국제 언론에 다시 뿌릴 거예요. 그래봤자 왕밍은 못 잡아. 잡을 거예요. 반드시. 네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피로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수백 명이 어딘가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그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 폭발 사고 이틀 후 서울. 태진의 아파트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죠. 언론은 단순 선박사고로 보도하고 있어요. 태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개소리. 정부가 다 덮은 거지. 박준호가 분노했습니다. 얼굴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소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배신 이후 말이 없어졌죠. 괜찮아요? 찬다가 물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시신이 안 나왔잖아요. 만약 살아있다면. 그때 태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태진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중국어 억양의 한국말. 왕밍이었습니다. 왕밍. 모두가 긴장했어요. 태진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소정이 일을 망쳤더군요.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 그년 살아있어? 글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뭘 원해? 만나고 싶네요. 혼자 오세요. 함정이잖아. 당연하죠. 하지만 오실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영상이었어요. 화면을 열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창고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맞아요. 아직 못 찾은 200명이죠.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에 흩어져 있어요. 카메라가 한 사람에게 클로즈업 됐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인연 이름이 김지수예요. 23, 대구 출신. 박준호 씨 친구 김민수의 여동생이죠. 박준호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민수 동생이 살아있어요. 아직은. 하지만 오늘 밤 12시까지 안 오면.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인천항 제3부두 11번 창고.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면 안 돼요. 죽일 거예요. 소연이 말렸습니다. 가야 해요. 200명이 잡혀 있어요. 함정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박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나도 간다. 민수 동생을 구해야 해. 같이 가면 다 죽인댔어요. 그럼 몰래 따라가지. 찬다 형이랑. 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업팀을 준비하죠. 최 특검님께 연락할게요. 하지만 최진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계속 안 받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태진이 인천항으로 출발했습니다. 30분 뒤 박준호와 찬다도 따라 나섰죠. 소연도 함께였어요. 왜 따라와요? 언니가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인천항 제3부두. 태진이 창고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불이 켜졌습니다. 중앙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어서 오세요, 윤 기자. 그림자에서 왕밍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국인,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사람들 어디 있어? 급하시네. 일단 앉아요. 태진이 의자에 앉자 부하들이 나타나 그를 묶었습니다. 이제 얘기해. 뭘 원해? 간단해요.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없애고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떼세요.
그럼 사람들을 풀어줘? 아니요. 그들은 상품이에요. 비싸게 팔 거죠. 미친놈. 왕민이 웃었습니다. 사업이에요. 한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묵인하고 있죠. 증거가 있어? 물론이죠. 왕민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부 고위층과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였어요. 청와대 비서실장 서명이에요. 인신매매 묵인하는 대가로 매년 100억. 이런 계좌식들. 한국만이 아니에요. 중국, 일본, 미국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이깁니다. 그래도 싸울 거야. 그럼 죽어야죠. 왕민이 총을 꺼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쾅 열렸어요. 거기서 박준호와 찬다가 들어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죠. 약속 어겼네요. 왕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 명 죽여. 스피커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그만.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총 버려요. 아니면 계속 죽일 거예요. 둘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부하들이 그들도 묶었죠. 이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왕민이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이 창고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5분 뒤 터집니다. 뭐? 당신들과 함께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왕민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울렸어요. 안녕히. 왕민과 부하들이 나가려는 순간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왕민이 어깨에 총알이 박혔어요. 으악. 그림자에서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죠. 언니가 숨겨둔 총이에요.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왼손잡이인 것도 숨겼죠. 소연이 다시 쐈습니다. 부하들이 쓰러졌어요. 빨리 풀어요. 소연이 밧줄을 잘랐습니다. 세 사람이 자유로워졌죠. 왕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박준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어디가 이 개새끼. 둘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왕민이 칼을 꺼냈습니다. 슥. 박준호 팔에 상처가 났어요. 죽어. 왕민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찬다가 뒤에서 왕민의 목을 졸랐어요. 끝이야. 쿵. 왕민이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거였죠. 삐삐삐삐. 폭탄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1분 남았어요. 태진이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해제 코드가 뭐지? 몰라요. 그때 소연이 왕민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이거, 종이가 나왔습니다. 6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죠. 901207. 태진이 숫자를 눌렀습니다. B-, 소리가 멈췄어요. 해제된 거였습니다. 휴.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최 특검님이 오셨나 봐요. 하지만 들어온 건 최진혁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무사하네요. 소정이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었어요. 언니. 안녕, 동생아. 소정 뒤로 무장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부하들이야. 진짜 경찰이지. 충격이었습니다. 언니가 경찰이었어? 국제범죄수사관이야. 3년간 잠입수사 중이었지.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연기였어. 미안해. 하지만 왕민을 잡으려면 이 방법뿐이었어. 소정이 왕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왕민, 넌 끝이야. 국제수배자 1번. 왕민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내가 배신자였어? 처음부터 네 편이 아니었어. 소정이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인터폴 마크였죠. 3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이제 다 끝이야. 그때 최진혁이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정 수사관이 연락을 늦게 해서 최 특검님도 알고 있었어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극비 수사였거든요. 소연이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태자 단지 운영도 증거 수집이었어. 피해자들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왕민 위에 더 큰 놈들이 있어.
누구? 아직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소정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까지 속여서. 언니. 소연이 울었습니다. 안도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잡혀있는 200명은? 오늘 밤 동시에 구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곧 소식 올 거예요. 찬다가 왕밍을 노려봤습니다. 이 자식이 다 불 거죠? 그럴 거예요. 사형 면하려면. 왕밍이 비웃었습니다. 불어도 소용없어. 그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거야. 그들이 누구야? 곧 알게 될 거야. 당신들이 감당 못할 존재들이. 불길한 예언이었습니다. 태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다 녹화했어요. 이제 세상에 알릴 거예요. 잠깐만요. 소정이 막았습니다. 아직이에요. 더 큰 놈들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언제까지? 일주일. 그때 모든 걸 공개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지들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기다릴게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약속해요. 소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어요. 최후의 결전이 일주일 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던 사흘째 밤, 최진혁 특검이 자살했대요. 소연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최진혁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특검, 압력 못 이겨 극단적 선택. 유서에 죄송하다는 말만. 자살이 아니야. 살해당한 거지. 이 개새끼들이. 박준호가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때 태진의 전화가 울렸어요. 윤 기자님? 소정이에요. 지금 당장 피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잠입 경찰이란 게 들통났어요. 당신들 모두 제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순간 창밖에서 붉은 레이저가 비쳤습니다. 엎드려. 탕탕탕. 창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격수가 쏜 거였습니다. 뒷문으로. 빨리. 네 사람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지하 주차장엔 검은 차들이 포위하고 있었죠. 갇혔어. 오토바이다. 찬다가 발견한 오토바이 2대. 둘씩 나눠 타고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검은 차들이 쫓아왔어요. 시내를 달리며 추격전이 벌어졌죠. 간신히 폐공장에 숨어든 네 사람. 태진이 소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정 씨, 어디 있어요? 나도 쫓기고 있어요. 왕밍을 빼앗겼어요.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죠. 그럼 증거가 서울역 물품 보관함 378번. 비밀번호 062사. 내가 3년간 모은 자료예요. 그때 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먼저 가. 자료 찾아. 박준호가 앞장서서 적들을 막았어요. 이 개새끼들아. 다 덤벼. 세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서울역으로 달렸습니다. 물품 보관함을 열자 하드 디스크와 서류가 있었어요. 찾았어요. 수고했어요. 뒤돌아보니 왕민과 이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놀랐나? 내가 진짜 보스야. 왕민은 부하였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태자 단지도 인신매매도 다 내가 운영했어. 정부 고위층이 다 한통속이야. 이상훈이 총을 겨눴습니다. 자료 넘기고 죽어. 이건 가짜예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소연이 급하게 외쳤어요. 그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이야. 찬다가 이상훈에게 달려들었고 세 사람은 열차에 뛰어올랐어요. 열차 안에서 하드디스크를 확인했어요. 정부 비리 증거가 가득했죠.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열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적들이 포위했어요. 이쪽이에요. 천장에서 소정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지붕으로 올라간 네 사람. 달리는 열차 위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한강 다리 위. 뛰어요. 강으로. 미쳤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정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모두 따라 뛰었어요.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진 네 사람. 간신히 강가로 나왔을 때 소정이 쓰러졌습니다. 언니, 옆구리에서 피가 흘렸어요. 총에 맞았던 거였죠. 괜찮아. 너희들은 가. 소정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백업이야. 언니 안 돼. 그때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형? 소정이 살아있어. 병원으로. 김민지 검사가 구급차와 함께 왔어요. 최진혁 선배 후배예요. 내일 아침 기자회견 열겠어요. 소정이 실려갔습니다. 태진이 하드디스크를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이야.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하지만 곧 아침이 올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CNN, BBC, NHK 등 해외 언론도 왔죠. 김민지 검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태자 단지의 참혹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곳에서 500명이 넘는 한국인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한 윤태진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목숨을 걸고 모은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훈이 왕민과 대화하는 영상이었어요. 1년에 100명씩 보내줘. 값은 2배로 쳐줄게. 이상훈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이상훈 의원이 주범입니다. 정부 고위층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타났어요. 이 사업 계속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 폭탄 같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어요. 이상훈이 경호원들과 들어왔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소연이 일어섰어요. 제 언니가 3년간 잠입해서 모은 증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때 휠체어를 탄 소정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내가 증인이야, 이상훈. 내가 살아있었어? 인터폴 수사관 김소정입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무장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손들어. 이상훈이 도망치려 했지만 박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이 쓰레기 새끼야. 펑. 박준호의 주먹이 이상훈의 얼굴을 때렸어요. 이건 내 친구들 몫이야. 이상훈이 쓰러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끝이 아니야. 내 위에 더 큰 사람들이 있어. 다 불 거야. 사형 면하려면. 김민지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속보가 떴어요. 청와대 비서실장 긴급 체포, 법무부 장관 사임, 검찰총장 구속.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다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캄보디아 경찰 찬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국제공조로 모두 구출했습니다. 화면에 구출 장면이 나타났어요.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곳곳에서 동시 작전이 펼쳐졌죠. 어젯밤 217명을 추가로 구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 동생도 살아있대요. 일주일 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인신매매 근절 캠페인이었어요. 생존자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준호도 있었죠. 우리가 겪은 일을 잊지 마세요. 아직도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광장이 빛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태진은 방송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못했죠. 오늘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사라진 500명, 그리고 유령 도시입니다. 시청률 40%, 역대 최고였어요. 소연은 통역사를 그만두고 인권활동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게 이제 제 일이에요. 소정은 대통령 훈장을 받았어요. 이건 혼자 받을 수 없어요. 모두의 용기 덕분입니다. 찬다는 캄보디아로 돌아갔지만 자주 한국을 찾았어요.
우린 이제 가족이에요. 왕밍은 결국 모든 걸 풀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국제인신매매 조직이 와해됐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이상우는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난 그저 사업을 한 것뿐이야. 법정에서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6개월 후 태자 단지가 있던 자리에 추모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비석에 새겨진 글자였어요. 네 사람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끝났네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소연이 대답했어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 이런 곳이 있어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계속 싸워야 해요. 박준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 끝까지 싸울 거야. 햇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어둠은 완전히 걷혔어요. 진실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걸. 끝.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닙니다. 세계 어딘가에는 아직도 태자 단지가 있으니까요. 진실을 위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태자 단지가 운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충격적인 실화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여성 300명이 해외 유흥업소에 팔려간 충격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